친정 부모님은 돌잔치에 오지 말라고 전화드려라. 생선 비린내가 진동할 텐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폐니? 그냥 바다에서 생선이나 잡으라고 해.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며 갖은 구박을 다하던 시댁 식구들. 500억 자산의 수산업계 거물인 친정아버지가 남편 회사와 시댁을 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30분 순삭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혜순, 35살입니다.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는 평생 어부로 사셨습니다. 새벽이시면 어두운 바다로 나가시고 저녁이면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힌 채 돌아오시던 분이었죠. 2년 전 중매로 서울 남자를 만났습니다. 김태수 42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는 태수 씨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가져온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곳 사람들 눈엔 촌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댁 부친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부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시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바다에서 고기 잡으시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동정 아닌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태수 씨가 재혼이었고 35이 넘은 제 나이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타협이었던 거죠. 결혼식 날 악몽 같았습니다. 친정에서 온 하객들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양복을 빌려 입으셨는데 어색하게 서 계셨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바다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시댁 하객들은 명품 옷에 고급 액세서리를 걸쳤습니다. 친정 쪽 자리와 시댁 쪽 자리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 오빠 장인어른 보셨어요? 완전 시골 사람이던데. 손 좀 보세요. 얼마나 거칠던지. 쉿, 조용히 해. 어쨌든 오빠가 결혼은 해야 하잖아. 그래도 가난한 어부 딸이라니. 우리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입을 막고 숨죽여 울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준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못을 박았어요. 며느리, 이 집 우리 돈으로 산 거야. 엄청 비싼 아파트인데 내 친정에서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을 거 아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아들 잘 모셔야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집 왔으면 각오는 해야지, 안 그래?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시애를 입은 사람이구나. 어부의 딸은 평생 그 굴레를 벗을 수 없구나. 결혼 후 첫 명절, 아버지가 직접 잡으신 대광어를 보내셨습니다. 최고급 자연산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 바다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냉동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셨죠. 상자를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집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네.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잡으신 건데. 됐어, 빨리 현관 밖에 내놔. 우리는 백화점에서 생선 사 먹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아버지의 생선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바다에서 목숨 걸고 잡으신 것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어요. 몰래 들고 나와 냉장고에 넣었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버렸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올라와서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보낼 거니까 돌아가세요. 비린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데 여기서 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딸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딸 낳아 키워봐서 압니다. 산후조리원이 더 좋아요. 남들 다 낳는 애 혼자만 낳는 것도 아니면서 별 나기는. 쯔쯔. 어머니는 그날 혼자 기차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낳던 날 아버지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 친정 식구들 병문안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니 부모님이 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친정에서 보낸 선물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옷과 이불, 그리고 아버지가 손수 쓰신 편지였어요. 우리 손녀 서연이에게 외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그것도 생선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아기한테 안 좋으니까 현관에 두고 와. 이건 아기 옷이에요. 생선 냄새 배였을 텐데. 우리가 새 옷 사줄 테니까 저건 버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해도 돼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당신이 좀 참아. 이 집도 엄마 돈으로 산 건데 내가 뭘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저를, 제 친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부의 딸. 그게 제 정체성이자 죄였습니다. 딸 서연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짰습니다. 남편 회사 관계자들, 시댁 친척들, 시누이 친구들까지.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애미야, 돌잔치에 내 친정아버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사돈 쪽 친척들, 우리 쪽 귀한 손님들 많이 오시는데 비린내 풍기면 어떡해? 어부라고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어머니, 그래도 외할아버지인데. 연세도 있으시니까 힘드시잖아. 그냥 서울 올라오시기 어려우니까 집에 계시라고 해. 나중에 조용히 따로 뵙든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된 듯 돌아섰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아빠, 혜순아, 서연이 돌잔치 날이 다가오는구나. 아빠가 뭐 준비해 갈까? 아빠, 서울 올라오시기 힘드시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무리하지 마세요. 멀기도 하고. 혜순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가면 내가 힘들겠구나. 아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았다.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다 이해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돌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꽃 장식이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고급 옷을 입고 왔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처가 쪽은 안 오셨네? 멀어서 그래? 남편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응. 지방이라 멀어서.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생선 냄새 나는 어부는 없으니 말이죠. 저는 딸 서연이를 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외할아버지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못 오게 했어. 엄마가 나쁜 엄마야.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혜순아, 빨리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달렸습니다. 딸 서연이를 안고 KTX에 올랐어요. 남편에게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먼저 내려가요. 남편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기차 안에서 서연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고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아버지를 돕고 있었죠. 혜순아,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손녀 돌잔치에 못 오게 했다는 내 전화 받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알아? 그날 밤 약주를 많이 드시고는 쓰러지셨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내가 죄인이야.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순아, 아버지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어. 일 정리하라고. 무슨 일? 오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묘한 미소였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무식한 어부라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빠, 아니에요. 제가 못나서.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아버지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손녀 서연이 외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돌잔치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해. 아빠, 혜순아,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널 무시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오빠가 저를 항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릴 적 놀던 항구였지만 사무실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하나씩 펼쳐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 어선 등록증이었습니다. 1장, 2장, 계속 나왔어요. 무려 50척? 아버지는 배를 50척이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항구 부지 매매 계약서. 이 항구 부지 3만 평이 아버지 거야. 냉동창고, 오동도 아버지 소유. 그리고 이건 오빠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산물 유통회사 법인등기부, 동해수산, 해림유통. 이 두 회사 모두 아버지 회사야. 전국 대형마트, 호텔 수산물 절반이 우리 회사 거쳐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자산 가치 500억 원. 아버지는 동해안 수산업계 최고 거물이셔. 혜순아, 나도 3년 전에야 알았어. 아버지가 일부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쓴 편지야,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혜순아, 아빠는 내가 불편할까봐 가난한 어부인 척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손녀, 돌잔치에도 못 오게 한 그 사람들. 특히 내 남편.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이 모든 걸 너와 너희 오빠에게 물려주고
널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마.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흔들렸어요. 눈물 자국도 보였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가 움직이시면 이 바다 전체가 움직여. 내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항구 밖을 봤습니다. 수십 척의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냉동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어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다의 왕, 그 딸이었던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해안 수산업계 거물 박영수 회장이 쓰러졌다는 뉴스가 업계를 뒤흔들었어요. 주식시장에서 수산 관련 주식들이 요동쳤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괜찮으시대? 내가 내려가야 하나?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요? 무슨 소리야? 나도 걱정됐어. 회사 일 때문에 못 간 거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어부라고 생각할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500억 자산가라는 소문이 돌자 태도가 바뀐 거예요. 시어머니도 전화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나긋나긋하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바깥 사돈 상태가 어때? 내가 손녀 데리고 병문안 가야 하나? 비린내 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려고요? 뭐라고? 생선 냄새 난다며 돌잔치에도 못 오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사돈이 서울까지 오시려면 힘드실까봐 걱정한 거지. 그나저나 애비가 이번에 계약건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이야기 좀 잘 해줘.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구역질이 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님, 건강이 괜찮으십니까? 제가 바빠서 늦게 왔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2년 만이군. 죄송합니다. 손녀 돌잔치에는 왜 오지 말라고 했나?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그건 어머니가 우리 딸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알아. 손녀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장인어른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온 걸 오빠와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수산물 유통사업 확장을 발표했어요. 대형마트, 호텔 체인과 납품 계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수산업계 거물이신데 도움을 받으시는 건가요? 남편이 애매하게 웃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죠? 그 뉴스를 병실에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인간이 감히.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접촉했대요.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혜진아, 전화 돌려 업계 전체에.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혜순아, 이제 시작이다. 내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줄 거야. 남편의 회사는 일주일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 본부장이 전화를 끊었어요. 호텔 체인 구매 담당자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접촉했던 모든 업체에서 거절 통보가 왔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계약하려고 했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움직이셨어요. 뭐? 오빠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했다고 해요. 내 사위가 결혼 2년 동안 장인을 단 한 번도 안 찾아왔다.
손녀 돌잔치에도 생선 냄새 난다며 못 오게 했다. 내 딸을 어부 딸이라고 무시했다. 그런 인간과 거래하는 곳은 우리 회사와도 거래 끊는다. 동해안 수산업계 최고 거물의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기존 거래처들도 하나씩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곳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수산물을 공급받던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 냉동 창고를 임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구 부지가 모두 아버지 소유였어요. 임대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생선 냄새 난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어부 장인이 쪽팔린다고 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2년간 내 딸 무시하고 친정 무시한 대가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아니 이 나라 수산업계에서 넌 끝났어. 내가 살아있는 한 넌 이 업계에서 숨도 못 쉬지.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왔는데 문 밖에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년간 제가 당했던 모욕들이 떠올랐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생선들, 돌잔치에 못 오게 한 전화, 생선 냄새 난다는 말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해요. 뭐,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2년간 저와 제 친정을 무시했잖아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부의 딸.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이혼 후 딸 서연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오빠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회사 경영, 어선 관리, 유통계약.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오빠가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새벽 5시 항구로 나갔습니다. 어선들이 들어오고 경매가 시작됐어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어획량을 체크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혜순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다가 다 내 거야. 그리고 서연이 거고. 아빠, 어부 딸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빠는 이 바다의 왕이야. 그럼 넌 공주고 서연이는 공주의 딸이지.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 후 서연이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아버지의 대형 수산시장 홀이었어요. 하객은 업계 거물들, 대형마트 사장들, 호텔 총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연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서연이의 두 돌을 축하합니다. 첫 돌잔치는 할아버지가 못 갔지만 오늘은 100배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반면 남편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요. 시댁도 아들 사업 살리려고 노후 자금까지 날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전화를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어부가 누군지 이제 알았죠? 생선 냄새 난다고 쓰레기통에 버린 게 얼마짜리였는지 알아요? 당신이 버린 게 수백만 원어치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에 못 오게 한 그 어부가 지금 당신 목숨줄 쥐고 있잖아요. 어때요? 어부딸 무시한 기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옆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집안 딸인지.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단다. 이 바다를 너와 오빠에게 물려줄 거야. 서연이도 커서 이 바다를 물려받을 거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어부의 딸에서 바다의 여왕으로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